2024년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세 형제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그들의 표정은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들로 얽혀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46, 대기업 임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에 들러 상태를 확인한 후 출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동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 민수는 큰아들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지만 왜 자신만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지 서운함도 커져갔다. 둘째 민호는 43, 회계법인을 거쳐 작은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숫자에 밝고 분석적이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툴렀다. 아버지 병실에 가면 어색함을 느꼈다. 형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고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보냈다. 두 아이의 교육비와 아내의 병원비를 생각하면 아버지의 유산이 절실했다. 막내 민석은 39, IT 회사를 운영하며 초기에는 성공했지만 최근 경기 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에서도 끊임없이 걸려오는 업무 전화를 받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형들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막내를 걱정하는 말을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걱정이 유원장에서 특별한 배려로 이어지기를 은밀히 기대하고 있었다. 아버지 박종혜는 72세, 무일푼에서 시작해 작은 금속 가공업체를 일궈낸 자수성가한 사업가였다. 병상에서 의식이 흐릿해져 갈 때마다 자신의 재산 정리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단순 균등 분할이 과연 옳은가? 각 아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떤 결정이 최선일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세 형제는 오랜만에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장례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오랜 관례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맴돌았다. 각자 마음속으로는 유산 상속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았다. 한편 각자의 배우자들도 복잡한 심정이었다. 민수의 아내 영희는 시댁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남편이 장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민호의 아내 순자는 두 아이의 교육비와 자신의 수술비를 생각하며 남편이 받을 몫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민석의 아내 미영은 남편의 사업 자금난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장례식 당일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인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상주인 세 형제는 번갈아 조문을 받았지만 조문 과정에서 사람들이 건네는 말들 중에는 앞으로 공장 운영을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대화들을 통해 형제들은 각자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짐작하려 했다.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박종혜의 오랜 지인이자 법적 업무를 담당해왔던 그가 유언장 공개를 위해 모든 가족이 모이기를 요청했다. 아버지의 서재에 가족들이 모였다. 평소 아버지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던 그 공간이 이제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장소가 되었다. 김 변호사는 정중한 표정으로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종혜의 모든 재산, 즉 부동산, 예금, 금속 가공업체까지 모든 자산을 장남 민수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것이었다. 차남과 삼남에게는 작은 기념품 정도의 개인 소지품만 남겨져 있었다. 그 순간 서재 안의 분위기는 급변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배우자들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민수는 예상했던 일이면서도 이렇게 극단적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당황스러웠다. 민호가 받은 충격은 컸다. 평생 형과 동생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였지만 적어도 재산 상속은 균등할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해왔다. 민석은 배신감과 함께 자신의 사업 실패가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겨준 결과라는 자책감이 들었다. 유언장 공개 직후에 침묵은 길고 무거웠다. 결국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어 민석도 감정을 폭발시켰다. 형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수는 자신도 이런 극단적인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두 동생의 의심 어린 시선은 쉽게 누그러들지 않았다. 가족 회의는 점점 격해졌다. 서재에서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배우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순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법적 대응까지 암시했고
미영은 차분하게 혹시 다른 문서나 보충 설명이 있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영희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다른 두 가족의 반감만 샀다. 이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세 형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는 갑작스러운 책임감에 압도되었고 민호는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으며 민석은 자책감과 원망이 교차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왔다. 아버지 명의의 상당한 채무가 뒤늦게 발견된 것이었다. 공장 운영 자금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개인 보증까지 합치면 자산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금액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세 형제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민수는 재산과 빚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욱 압도되었다. 민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민석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허탈함을 느꼈다. 배우자들은 상속 포기를 강력히 주장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가족회의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민수는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민호는 회계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해 주었다. 적절한 구조 조정을 거치면 충분히 회생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 민석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영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세 형제는 점차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세 형제가 공동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도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제안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들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호는 어릴 때부터 형만 편애받았다는 생각을 털어놓았고 민석도 비슷한 경험을 얘기했다. 민수는 이런 동생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자신도 큰아들로서의 부담과 압박 속에서 살아왔다고 설명했다. 몇 주간의 복잡한 논의 끝에 가족들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3개월간의 시험 기간을 두고 세 형제가 협력해서 공장을 운영해 보기로 했다. 민수는 전체 관리를, 민호는 재무를, 민석은 마케팅을 담당하기로 했다. 시험 기간 첫 한 달은 혼란스러웠다.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해온 세 형제가 협력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의사소통 방식부터 업무 처리 스타일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 초기에는 갈등이 잦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각자의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민수의 체계적인 관리 능력으로 공장 운영이 안정화되었고 민호의 정확한 재무 분석을 통해 수익성 개선 방안이 구체화되었으며 민석의 마케팅 노하우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개월이 지날 무렵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매출이 증가하고 새로운 거래처도 확보되었다. 무엇보다 형제들 간의 협력이 자연스러워졌다. 초기의 어색함과 갈등은 사라지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3개월의 시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민수는 아버지 서재를 정리하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유언장 보충 설명서라고 적힌 봉투를 찾아낸 것이었다. 급히 동생들과 김 변호사를 불러 모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유언장은 일종의 시험이었던 것이다. 세 아들이 재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결국 어떤 선택을 할지를 지켜보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각 아들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민수의 책임감과 리더십, 민호의 정확성과 분석력, 민석의 창의성과 추진력.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었다. 진짜 유언의 내용은 세 형제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되 민수 40%, 민호 30%, 민석 30%의 지분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협력의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세 형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었다. 첫 번째 유언장으로 인한 갈등과 고통도 모두 계산된 것이었다. 그 과정을 통해 형제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이 공개된 후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초기의 갈등과 의심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았다. 배우자들도 새로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새로운 법인 설립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모든 법적 절차를 완료했고 세 형제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 민수가 대표이사를, 민호가 재무이사를, 민석이 영업이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1년 후 회사는 지역에서 주목받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고 직원 수도 늘었다. 무엇보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의 형식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회사 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배우자들도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진짜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세 형제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함께 성묘를 하며 그간의 변화와 성과를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각자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세 형제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회사를 더욱 키워서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만들고 싶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협력의 가치를 전해주고 싶다는 바람도 있었다. 무엇보다 세 형제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남겨준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장례식 날 한 장의 유언장으로 시작된 갈등은 결국 더 큰 화합으로 이어졌다. 재산을 두고 다툰 형제들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박종혜가 계획했던 마지막 교육이었고 자녀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이었다.